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뭐 시장이 조금 정상화가 돼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살짝 갖는데요. 예, 주제 뭐 얘기하면서 차츰 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키워드 바로 볼게요. 오늘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를 뭐 당연히 하고요. 해석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요.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 시장은 환호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알려진 거고요. 우리 조금 더 해석들을 근원 물가부터 해서 해석들을 해야죠. 조금 더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뭐 일단 시장에서는 뭐 절대 레벨보다는 8.5%라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뭐 역사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그런 절대 레벨보다는 조금 변화.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에 환호했고요. 그리고 실적도 그렇지만 종목 단에서도 그렇지만 예상치가 조금 낮아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 전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상치보다 0.2%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그런 모멘텀 변화에 더욱 환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뜯어보면 네. 사실은 뭐 그렇게 환호할 일인가? 네, 환호할 일인가? 있죠. 뭐 예. CME 선물 시장에서도 네. 그 물가 지표가 발표됐을 때는 뭐 50bp 쪽으로 확 쏠렸다가 또 장끝날 무렵에는 또 75bp 쪽으로 한 10%포인트 정도의 확률이 또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도 조금 헷갈려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 이번 소비자 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몇몇 뭐 항목에 좀 집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 그리고 특히 그 휘발유 가격이 20%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뭐 8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20% 빠지려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갤런당 4달러에서 3달러 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하락폭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서프라이즈 중에서 조금 좀 놀라운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이런 정도의 속도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낙관 아니냐. 그리고 여전히 뭐 임금 특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좀 소비가 재화 쪽에서 상품 쪽에서 서비스로 가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조금 뭐 지금 계속 네. 압박을 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비죠. 뭐 소비자 물가의 30%, 근원 소비자 물가의 40%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좀 당장 안 내리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계약갱신을 해야 이제 좀 내려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 발표되는 8월 물가지수 9월 13일 날 발표되죠. 이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낙관하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꽤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뜯어보면 또 고민도 있다. 네. 환호할 일인가. 근데 환호하고 싶거든요, 시장이. 어쨌든 뭐라도 좀 붙였고, 네, 그죠? 맞습니다.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FOMC에서 연준의 선택입니다. 또 물가 발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9월에 그죠? 그것까지 확인하고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을 가져갈 텐데요. 75bp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좀 톤다운 시켜서 50이냐. 이제 그 50과 75의 확률이 뭐 압도적으로 높죠, 그죠? 25나 100은 사실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결정 9월 21일이더라고요. 그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연준의 결정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예, 그래서 9월 13일 날 발표되는 8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파월 의장도 계속 강조한 게 좀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조금 연달아서, 그러니까 한 번 지표가 아니라 조금 추세적으로 확실하게 물가가 잡히는 어떤 증거를 보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7월에 이어서 8월 달 물가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낮다. 이러면 뭐 50bp로 향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8.5%보다 아주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8월 물가가. 그렇다면 뭐 9월 21일 다음 통화정책 회의 때까지 75bp냐 뭐 50bp냐 이런 논쟁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제 그 연준 인사들이 두 분이 이제 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미니애폴리스 닐 카시캐리 네. 위원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어쨌든 뭐 그 비둘기인데 연말까지 한 4%, 연말까지 한 3.5%, 그리고 내년까지도 한 4%대 중반 정도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발언한 게 조금 아직까지는 물가 수준이 절대 레벨이 높고 연말을 가도 지금 열심히 떨어져도 한 6%대의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는 한 4%대 중반의 근원 소비자 물가. 이 정도는 긴축의 칼을 칼집에 바로 넣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50bp 인상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11월, 12월 25bp에서 연말 기준금리가 3.50. 네. 그리고 한 내년 2번 인상해서 찰스 에반스 총재 주장대로 한 4%대 일단 갖다 놓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나온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전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예측이란 건 변합니다. 네. 그냥 긍정적인 기대감이라면 9월 FOMC 전까지 뭐 어쨌든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뭔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종전회의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높지 않지만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 모르죠. 네, 모르는 겁니다. 이 이슈들이요. 지금 상황도 사실은 예측하지 않은 전쟁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다음 키워드 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결국은 추가적인 물가의 그 레벨, 그 다음에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일 거예요. 에너지, 그죠?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곡물 가격까지 넘어갈 텐데요. 유가가 90달러 초반, 80달러 후반까지도 좀 내려앉았는데, 네. 일시적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요. 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유가는 뭐 소폭 올라서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91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는 97달러를 네. 기록했네요. 유가도 지금 논쟁거리가 많은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내려갑니다. 수요가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향 수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유가는 고유가로 잡는다. 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문제 없다. 어쨌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러시아죠. 지금 러시아가 일단 적정량의 20%밖에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동절기까지 넘어가면 북반구의 동절기는 벌써 10월 중순이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절기로 넘어가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유로존의 다른 데서 이제 뭐 원유도 수입해야 되고 천연가스도 얼려서 다시 배에 실어서 지금 수입해야 되고 이렇다고 보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동절기에 한 번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어쩌면 푸틴이 좀 바라는 그런 사악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할 일인데 일단은 뭐 유가의 상단이 공급 측면에서는 조금 뭐 기분 나쁘게 상단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 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히 이제 곡물가는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곡물가도 물론 뭐 기상 이유라든지요 더 치고 올라갈 변동성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유가보다는 조금 더 곡물 가격 하락세는 심정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곡물 가격 하락세나 안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곡물 가격도 뭐 일단 인플레이션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죠. 네.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가을 파종이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내년 봄에 이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리고 뭐 지금 유로존이 굉장히 좀 프랑스 같은 데가 작황이 부진합니다. 예. 그리고 인도가 뭐 쌀 수출국 1인데 인도도 이제 고온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뭐 작은 거지만 뭐 작은 건 아니죠. 뭐 매일 마시는 커피 지금 브라질 어떤 뭐 고온 때문에 지금 아라비카 커피 원두가 지금 치솟고 있고요. 곳곳에 이제 복병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게 아닌가. 좀 우크라이나에 어떤 큰 문제만 없다면 예. 그래도 조금 세계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접어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녹록한 건 없는데요. 네, 네, 네. 그래도 막 최악으로 치닫던 국면보다는 둔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 짙어지는 분위기죠.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중국도 방어를 해야 되는 또 사면임을 결정짓는 당대회도 있고 그러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있었고요. 또 반도체 동맹에 따른 우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 상당히 눌려 있습니다. 우리 뭐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분석하기도 어렵고 경제적 측면에서 좀 투자자들이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미중 기술 분쟁 혹은 패권 분쟁이 첨단 산업 중심의 패권 전쟁이 2라운드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반도체를 지금 미국은 전략 산업으로 얘기하고 정의하고 있고요. 전략 산업이라 하면 안정된 공급이 조금 전제돼야 되거든요. 이런 반도체 전략 산업 이런 추진에 우산에 한국을 또 치포 동맹을 한 일본, 대만을 집어넣는 그러한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반도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공정 분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패키징, 또 후공정, 여러 가지 뭐 설계, 미국은 이제 설계 중심이고, 이렇게 글로벌 분업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어떤 그 파운드리든 메모리든,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강력한 동맹을 취하겠다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죠, 사실은. 지금 뭐 어제 나온, 그 반도체 과학법을 뜯어보면 2,800억 달러의 어쨌든 뭐 지원 법안이 의결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장 지원에 한 400억 달러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SK도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SK 하이닉스도 이제 미국에 들어갈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오스틴 공장 시작하고 2024년부터 또 이제 증사를 들어갔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증설을 미국 땅에서 이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지원을 받고 또 25%의 세액공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뭐 좀 반도체 기자재라든지 검사 장비 같은 걸 수출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중국에 10년간 설비 투자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대중 수출, 반도체의 대중 수출은 40%나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분업 문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원가 요인이라든지 생산 차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물가 이야기, 에너지 이야기, 또 미중 간의 패권, 반도체 2차 전쟁이 있는데 마지막 주제는 사실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서요. 네, 얘기도 많고요. 산업 측면에서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